여러분, 제가 재혼한 남편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복지재단 이사장이자 명예원로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지옥을 선물했고, 급기야 제가 정신병원에서 만난 상담사의 어머니가 그 악마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가 바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제 인생은 어떻게 뒤바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하지만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명예로운 퇴직 후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는 텅 빈 공간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제 심장 한쪽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저를 짓눌렀죠. 따뜻한 밤냄새 대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고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제 하루는 그렇게 회색빛으로 시작됐습니다. 활기찼던 교실의 기억은 오히려 더 큰 허탈감이라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가슴 한쪽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아이들, 40대 아들 이민호와 30대 후반 딸 이소정은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민호는 캐나다에서 유학 후 정착했고 소정이는 서울에서 직장과 육아에 치여 살았죠. 미안해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알았지만 제 외로움을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강준호 원장님의 강연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따뜻한 마음 복지재단의 이사장이자 명예원로 목사로 언론에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선 그의 얼굴이 이 시대의 등불처럼 밝게 비쳤고 신문 칼럼에는 그의 따뜻한 손길을 찬양하는 글들이 가득했죠. 그의 목소리는 지친 제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고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겠지. 강 원장님의 재단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 운영 등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숭고한 뜻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내 남은 삶을 기댈 수 있겠구나. 그 후 저는 강준호 원장님의 강연을 찾아 듣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그러다 직접 재단 강연회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만난 강준호 원장님은 유튜브보다 훨씬 더 품격 있고 인자해 보였어요. 화면에 담기지 않던 깊이와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총명했고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단단한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로비를 나서다 발을 헛디딘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강준호 원장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여사님의 고귀한 발걸음이 이곳 복지재단에 닿으니 제가 더 영광입니다. 혹여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속으로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접었을 때 따뜻하면서도 굳건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진정 하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준호 원장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제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선희 선생님의 눈빛에서 저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메마른 제 삶의 단비와 같은 분이십니다. 부디 이 강준호의 남은 생을 함께 채워주시겠습니까? 제 옆자리는 오직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재단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 같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20대 처녀처럼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를 만날 생각만 하면 수줍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십 년 만에 거울 앞에서 옷을 이리저리 대보고 나이를 잊은 듯 빨간 립스틱을 만지작거리는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아, 내 안에도 아직 이런 설렘이 살아있었구나. 혼자 미소 짓곤 했습니다.
복지재단 행사에서도 강 원장님은 제게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다른 중년 여성들의 질투 어린 시선마저 저는 선택받았다는 우월감으로 즐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당신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재단의 일을 해주시겠어요? 당신의 고귀한 지혜가 재단에 큰 힘이 될 겁니다.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요. 라며 재혼을 제안했고 저는 황홀경에 빠져 떨리는 목소리로 네 라고 답했습니다. 강 원장님은 제게 재단 근처의 고급 빌라를 결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편안히 쉬시며 재단 일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빌라를 저희의 황홀 로맨스, 새로운 시작의 굳건한 증표처럼 여겼습니다. 자녀들은 제 재혼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민호는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강 원장님 아무리 유명해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엄마를 온전히 챙겨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죄송해요. 라고 했고 소정이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혹시라도 저희는 엄마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외로움에 지쳐 그들의 진심 어린 우려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내 행복을 반대하는 거냐? 내가 이 나이에 다시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싫으냐? 너희들 앞날 걱정하기도 바쁘면서 왜 내일에 참견이니? 며 화를 냈죠. 결국 아이들은 마지못해 제 결정을 따랐고 저희는 강 원장님이 운영하는 복지재단 홀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그는 점점 다른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 모임에 나가려 하자 사모님, 따뜻한 마음 재단의 명예는 저희 두 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사모님의 모든 행보는 재단의 얼굴이 됩니다. 부디 현명하고 신중한 처신을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재단의 중요한 모금 행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라며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돌아오는 길, 제 가슴 한 구석에는 작은 얼음 조각이 스며드는 듯한 불길함이 스쳤습니다. 설마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애써 저를 다독였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싸늘한 예감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시간까지 정확히 물었을 때 마치 투명한 감시의 눈동자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후 친구들과의 약속은 번번이 취소되었고 연락마저 뜸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세속적인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단 일에 집중하셔야죠. 당신의 품격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재단의 이미지에 해가 될 만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들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고 그는 요즘 집에서 조용히 재단 일을 돕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사모님. 현모양처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전 남편의 오랜 직장 동료를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짧은 만남이었는데 갑자기 카페 창밖으로 강 원장님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 보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쏘아보는 듯 했습니다. 집에 오자 그는 거실에 팔짱을 끼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겁니까? 그 남자는 누구죠? 감히 나의 사모님에게 접근하는 불순한 자는 누구냐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따뜻한 마음재단의 얼굴입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 친구라고 해명하자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복지재단 이사장 사모가 다른 남자와 뭘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하는지 다 봤어요. 당신은 내 소유물이야. 감히 내 허락 없이 누구를 만나? 당신 때문에 재단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렵지도 않습니까? 라고 추궁했습니다. 핸드폰까지 빼앗아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확인하며 저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 자도 말입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남편을 오해하게 했구나 하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잠깐 카페에 들렀는데 집에 오자마자 마트 갔다가 카페 가지 않았습니까? 그 카페에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왜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죠? 혹시 또 그 불쾌한 자를 만난 건 아니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묻자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내 눈과 귀는 당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까.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미행이 아니라 보호라는 그의 말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저를 옥죄면서도 복지재단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사모님은 정말 수고가 많다며 다정하게 행동하는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재단 후원자들에게는 한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사모님 덕분에 재단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칭찬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냉담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저는 마치 두 개의 가면을 쓴 남자와 함께 사는 듯 했습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르게 살았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소유물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감옥과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하자 그 순간 강 원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악마로 이끌어지며 섬뜩한 광기를 띠었습니다. 핏발선 눈동자는 저를 꿰뚫는 듯했고 입에서는 차마 담을 수 없는 저속한 말들이 쇠꼬챙이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건방진 것, 감히 니까짓 게 나의 위대한 사업에 토를 달아? 니깟 것들은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감히 불만을 터뜨려? 다시 한번 내 심기를 건드리면 네가 교단에서 쌓아온 모든 명예를 짓밟아주마. 네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도 있어.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 그가 벽을 쾅 하고 내리치자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고 테이블 위의 컵은 와장창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스라지는 듯한 공포에 질렸습니다. 제가 알던 강준호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령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제발. 그의 발밑에서 저는 그저 작고 힘없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알던 그 신사적인 강준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고 집착과 통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해졌고 머리도 자주 아프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듯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저는 강윤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친근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통제와 감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강준호 원장님은 아니시죠? 혹시 흰머리에 인자한 인상에 설마... 저는 당황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 강윤서 상담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만 제가 바로 강준호 원장의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에게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입니다. 이럴 수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강윤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를 하며 어머니와 저를 학대했어요. 어머니를 때리고 감금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혔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막고 외출도 못하게 했어요.
결국 어머니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가 도망간 후에 서울로 올라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고 저희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완전히 삭제해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복지재단 이사장이 된 겁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희도 그 사람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의 학대 패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강윤서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와 어머니가 선생님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그 악인에게 정의를 되찾아 드릴 겁니다. 부디 저희의 손을 잡아주세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저희가 옆에서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강윤서 씨는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했고 저는 무서우면서도 희망이 생기는 마음에 그렇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윤서 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정아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이셨지만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에 무엇보다 날카롭고 똑똑한 눈빛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최정아 변호사님은 강준호 원장의 전 부인이자 강윤서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먼 길 오셨습니다. 지연이 강윤서에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 남자에게 15년 동안 모든 것을 유린당했습니다. 그 악마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을 쓸수록 더 교활해질 뿐이죠. 그는 약자의 가면을 쓰고 더 많은 약자를 착취하는 인간입니다. 최 변호사님은 단정하지만 결코 부드럽지 않은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힘으로 바꾸어낸 강인한 여성의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15년간 강준호 원장의 학대를 견디다 딸과 함께 도망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악착같이 공부하여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어요. 법을 알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자가 쌓아올린 위선의 탑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검은 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도록 만들 겁니다. 그녀는 강준호 원장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은 증거로 말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자의의 가면을 완전히 벗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덫은 다 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모님께서 강 원장을 마지막 무대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가 누려온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게 녹음,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물리적 폭력이 있다면 사진까지 모두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24시간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큰 든든함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제 안에 오랜 시간 움츠러들었던 용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정말 무서웠지만 이대로는 죽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외출했을 때 재단과 관련된 서류,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등 모든 것을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강 원장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수상한 장부들은 횡령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복지재단 일로 늦는다고 해서 집에 있었는데 약이 떨어져 잠시 약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에 가슴이 뛰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든 채 몰래 그 둘을 미행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재단 소유의 비밀 별장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여자는 놀랍게도 강준호 원장 복지재단의 핵심 실무자인 서미진 실장이었습니다.
복지재단 일이라고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이런 추악한 짓을, 게다가 재단 돈으로. 그리고 그때 서미진 실장이 별장 창문 너머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작은 손짓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핸드폰 액정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재단 자료실 깊숙한 금고, 원장님 생년월일.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서미진 실장의 눈빛을 떠올리며 확신했습니다. 서미진 실장의 얼굴에는 늘 강 원장을 향한 두려움과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얼마 전 재단의 불법 자금 흐름을 조작하라는 강 원장의 명령을 거부하자 그녀는 강 원장에게 물건이 던져지는 섬뜩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이선희 사모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겠구나.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절박한 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뻔뻔하게 들어와 거짓말을 늘어놓는 강 원장의 얼굴을 보며 그에 대한 마지막 작은 믿음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최정아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젯밤 정말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남편이 서미진 실장과 재단 별장에 같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서미진 실장이 제게 중요한 단서를 주었어요. 재단 자료실 금고에 중요한 게 있다고요. 최 변호사님은 정말 잘하셨어요. 이선희 선생님, 이 사람은 진짜 악마예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아요.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지시대로 저는 강 원장이 재단에 없는 틈을 타 몰래 자료실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금고는 강 원장의 생일 숫자로 된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 원장의 충격적인 비자금 내역이 담긴 장부, 빼돌린 후원금으로 사들인 수많은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놀랍게도 수년 전 그의 이름으로 된 고급 빌라의 등기부등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빌라는 강 원장이 저에게 결혼 선물이라며 자랑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최정아 변호사님의 이름이 전 소유자로 명확히 박혀 있었습니다. 강 원장이 저에게 준 집이 사실은 그의 첫 번째 아내에게서 강탈한 재산이었던 겁니다. 제 눈앞에서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속았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강 원장이 수많은 페이터 컴퍼니와 차명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은닉했으며 덕을 아는 그녀조차도 그 복잡한 그물을 완벽히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자의 수법은 지능적이고 교활해서 혼자서는 모든 것을 밝히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선희 선생님이 찾아주신 금고 속 장부와 빌라 등기부등본이 바로 저희가 오랫동안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운명의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강준호 원장은 복지재단 주최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음악회에서 기념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800명이 넘는 지역 주민과 재단 관계자들이 가득 찬 강연장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강 원장님과 함께 강연장에 도착했고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똑같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저는 객석 뒤편에 앉아있는 최정아 변호사님과 강윤서 심리상담사님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강 원장님의 감미로운 설교와 능숙한 유머로 가득 찬 강연이 거의 끝나갈 때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가 강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제 손은 수십 년간 칠판을 잡았던 익숙한 손임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격렬하게 요동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원장의 기만적인 미소를 마주하자 제 안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끓어오르는 분노와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믿어 의심치 않던 강준호 원장의 추악한 실체를 이제부터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강연장이 순간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 원장님은 강단에서 저를 보며 핏기 없는 얼굴로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지금 무슨 망발을 당장 내려오세요. 건강에 안 좋으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당신을 조종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복지재단 이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위선적인 가면을 쓴 채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소중한 후원금을 착취해 자신의 배를 불려온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그는 약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마입니다. 강 원장님이 저 여자가 미쳤군. 당장 끌어내. 경비,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지 못할까? 라며 발악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속이고 감금, 폭행했으며 재단의 명성을 더럽히고 심지어 재단 실장인 서미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첫 번째 아내인 최정아 변호사님의 재산을 강탈하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강 현장은 격렬한 웅성거림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강 현장 뒤쪽에서 최정화 변호사님이 단호한 표정으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윤서 심리상담사님도 굳은 결심을 한 듯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최정화 변호사님은 강단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두렵겠지만 오늘 이 순간이 그 악마에게 정의를 세우는 날입니다. 선생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합니다. 저는 이 사람 강준호의 첫 번째 아내 최정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저를 15년간 끔찍하게 학대했고 제 모든 것을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존경받는 척, 자비로운 척 역겹습니다. 저 빌라, 이선희 사모님에게 결혼 선물이라고 준 저 빌라는 바로 제 피와 땀으로 일근 재산입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겨낼 때가 왔습니다. 강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소리쳤고 일부는 강준호에게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원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살아있었어? 감히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 내 앞을 막아. 이 미친 여자들, 감히 내 것을 빼앗아. 그때 강윤서 상담사님이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딸 강윤서입니다. 제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이 사람은 저희 모녀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저희가 겨우 도망치자 세상에 저희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긴 채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강윤서 씨의 용기 있는 외침에 사람들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핸드폰을 꺼내 강준호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건방진 것, 감히 니까짓게 나의 위대한 사업에 토를 달아? 니까 것들은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감히 불만을 터뜨려? 다시 한번 내 심기를 건드리면 네가 교단에서 쌓아온 모든 명예를 짓밟아주마. 네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도 있어. 평소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 뒤에 숨겨진 섬뜩한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강연장 곳곳에서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저는 서미진 실장과 재단별장으로 들어가는 강 원장의 불륜 사진을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자는 뒤로는 이런 역겨운 짓을 일삼으면서 앞에서는 고결한 척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비자금 장부와 불법 횡령 증거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돈은 여러분의 순수한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의를 짓밟은 자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수군거림은 분노로 바뀌었고 나가라 사기꾼 저런 자가 이사장이라니 당장 끌어내 하는 외침이 강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원장은 변명을 시도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들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 재단을 위해 희생했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 배은망덕한 것들 라며 가면을 벗어던지고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여기서 꺼져. 분노한 사람들은 그를 강 현장에서 끌어내듯 쫓아냈습니다. 강 원장이 쫓겨난 후 강 현장이 잠잠해지자 사람들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선희 사모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모님을 돕겠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저는 강 원장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진실을 용기 있게 밝힌 저에게 사람들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 최정아 변호사님의 빈틈없는 법적 조력 덕분에 강준호 원장은 여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피고인 강준호에게 사기, 협박,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모든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 라는 준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강 원장은 판결을 듣는 순간에도 저와 최정아, 강윤서를 이글거리는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며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너희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그의 섬뜩한 저주는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강 원장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감되기 직전 최정화 변호사님은 그자의 증오심은 여전합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보석이나 가석방을 시도할 수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강 원장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내내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끈질기게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기각되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저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끊임없이 외부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최정화 변호사님이 미리 대비해 이런 시도들을 막았지만 그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강윤서 씨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저는 섬뜩한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이선희, 드디어 만났군. 감히 날 이렇게 만들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다 죽여버릴 거야. 오늘 여기서 네 숨통을 끊어놓겠다. 등 뒤에서 들려온 낮고 쉰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수척해진 몰골의 강준호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바로 그 순간 엄마! 하는 외침과 함께 누군가 저를 거칠게 잡아당겼고 동시에 다른 누군가가 강 원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급히 돌아온 민호와 서울에서 밤늦게 달려온 소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 악마 같은 인간이. 민호가 제 앞을 가로막고 소정이는 비명을 지르며 강 원장을 붙들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비켜! 내 복수를 방해하지 마. 이젠 네 차례야. 강 원장은 몸부림쳤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민호가 경찰에 신고하여 강 원장은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는 보복 범죄라는 추가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이미 선고받은 형량에 더욱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저를 안고 민호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혼자 두지 않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너무 무서웠죠. 소정이는 엄마,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를 지킬게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였다는 걸요. 이 세상 어떤 금은보화보다 소중한 뜨거운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정아 변호사님과 강윤서 상담사님과는 깊은 우정이 생겼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강윤서 씨는 정기적으로 제 심리 상담을 해주며 트라우마를 치료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따뜻한 마음 복지재단은 새로운 리더를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아이들에게 아니,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단순히 저의 고통을 끝내는 것을 넘어 강준호 같은 악인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교사로서의 소명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고, 진정한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공동체의 참된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강윤서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외롭다고 해서, 너무 급하다고 해서 판단을 흐리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